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그동안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네, 네,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말복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 처서라고 벌써 합니다. 처서입니다. 네, 네. 목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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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여름 네, 더위도 네, 이게 물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새로운 특집을 네, 시작한다고요? 네. 저번에 저희가 미국 단편 소설 특집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과 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네, 네, 이번에 또 미국 문학 특집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은 미국 문학 특집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정한 책은 필립 로스의 장편 소설인 에브리맨. 네, 에브리맨, 네, 네, 인데요. 네, 사실은 네, 작년 5월 21일쯤에 책알못의 수다로 네, 필립 로스의 포트노이의 네, 불평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수다를 떨어봤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는 필립 로스의 기일을 맞춰서 이제 특집으로 기획을 했었던 네, 거고. 제가 이제 필립 로스는 그 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네, 작가고 5월 22일이 이제 기일이어서 네, 어, 작년 5월 21일 날 기일에 맞춰서 포트노이의 불평을 했었고 미국 문학 두 네, 번째 시간으로 첫 포문을 제가 좋아하는 네,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네. 뭐 개인적인 주관이 가득 들어갔죠. 네, 네, 아무래도 사신 방송? 네. 네. 그 작년 포트노이 불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포트노이의 불평, 그 작품도 그렇고, 제가 필립 로스라는 작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도 이제 우디 앨런을 좋아하고, 이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작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음, 하고, 정체성에 음, 대한 고민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인가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주변 또 나를 둘러싸이는 환경은 무엇인가 아주 제일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작가 그리고 작가가 바라보는 자신의 뭐 환경과 사회에 대한 시선이 매우 솔직하고 음,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고민과 시대 정신 또 나아가서 어, 작가 개인의 소망 이런 게 음,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음, 그래서 필립 로스도 이제 유대 작가고 필립 로스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작품에 항상 드러나 네, 있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성향 또 제 개인적인 선호가 들어가 있는 작품 선정입니다. 예, 네. 예, 그렇다면 필립 네, 로스는 누구인가요? 네. 네, 어, 유대계 작가고요. 네, 뭐 저는 이제 이런 부류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계 3대 기타리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네, 3대 어쩌고 4대 어쩌고 어, 좀 뭐 언론이나 음, 호사가들은 이런 표현을 좋아하긴 음, 하는데 뭐 사실 뭐 의미는 없죠. 사람마다 네, 이제 기준은 다르니까. 하지만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4대 미국 현대 문학의 4대 거장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게 있는데 네, 코맥 메카시, 토마스 핀천, 돈 드릴로 다 유명한 작가들이죠. 이 작가들과 함께 미국 현대 문학의 4대 작가로 꼽힌 바도 있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33년에 미국 뉴저지의 폴란드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시카고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에 또 시카고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쳤습니다. 59년에 유대인의 풍속을 묘사한 단편집 안녕 콜럼버스로 데뷔하였고 이 데뷔작으로 전미 도서상을 수상하여 바로 데뷔하자마자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69년 그 문제작 포트노이의 불평, 포트노이의 불만이라고도 이제 번역 소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포트노이의 요 불만 또는 포트노이의 불평이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구색을 갖추고 완역이 된 거는 최근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원문이나 아니면 약간 이제 해적판 비슷한 경우로 이제 소개가 돼서 제목도 조금 달랐는데 지금은 포트노이의 불평으로 해서 좀 구색 맞춘 네, 네, 작년에 완역본이 했었죠. 지금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작품을 구하시기 쉬우시고요. 요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작품이었고 네. 호멜바테 파수꾼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호멜바테 파수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수위가 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수위가 좀 더 센 19금 호멜바테 파수꾼 해서 어느 변호사의 성생활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뭐야 뭐 킨제이 보고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 웹피 속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읽어보면 전혀 뭐 이렇게 야하다거나 그렇진 절대 네.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네. 성생활을 이제 고백한다라는 게 본인의 어떤 성적 취향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내면, 본인의 어떤 성장 이런 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되는 또 외부 자극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정체성 또 당시 미국 사회를 얘기한 작품인데 청소년들은 네, 어른이 돼서 읽으십시오. 수위가 매우 셉니다. 아닌데요. 네, 그래서 69년에 처음 발표됐을 때 바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출간 당시 미국 도서관들이 금소로 지정하고 호주에서는 금수 조치될 정도로 당시 또 논란 또한 많았던 네, 작품입니다. 펭귄북스가 밀매까지 다네요. 네, 예, 사랑합니다 펭귄북스. 네. 좋은 네, 많은 사람들에게 네, 좋은 책을 소개한 기쁨을 줬던. 네, 기쁨을 줬던. 네. 네. 이후에 계속 작품 활동을 했고요. 90년대 이제 들어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계속 올랐던 네, 작가이기도 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작품을 했고요. 98년에 미국의 목가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그해 백악관에서 수여하는 문화예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엔 윌리엄 포크노, 그 다음에 또 제가 역시 좋아하는 소울 벨로 작가들이 수상한 바 있는 미국 문학 예술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골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벨 문학상 빼고는 다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작가고요. 일생에 걸쳐서 전미 도서상, 그다음에 전미 비평가 협회상을 2번이나 수상했고 펜 포크너상도 3번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거의 기정사실하다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끝내 노벨 문학상은 수상을 하지 못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포트노이의 불평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필립 로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 말씀드렸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에브리맨 대표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네. 보셨다고 저한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책이 별로 안 두꺼워가지고 네. 한 5시간? 네. 그 정도 만에 다 읽기는 했어요.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에브리맨? 네, 에브리맨은 그 어느 한 장례식장에서부터 소설이 시작이 돼요. 네, 한 남자의 장례식. 네. 예, 그 남자의 장례식이 시작되었다가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죠. 돌아가신 분. 네. 그분의 일생이 이 소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네. 그 돌아가신 분이 의 아버지가 에브리맨 보석상이라는 가게를 운영을 하셨고 그 아버지를 돕던 어린 주인공이 성장하고 광고회사에 취직을 하고 전생에 걸쳐서 이제 3번의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늙고 병들어가고 71살에 죽는다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례식장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네. 전 책을 딱 덮고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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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봤어요. 뭐 새로 읽은 건 아니지만 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만 지칭이 되는데 네.
아마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이 분이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에브리맨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물론 이혼을 3번 하는 건 모든 사람 평범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에브리맨이 겪을 수밖에 없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일이 그런 그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삶의 어떤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어떤 이제 황혼을 뭐 다뤘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네, 황혼 이게 그 마지막에서 전 생애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더 공감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지금은 좀 공감이 안 되더라도 이게 뭐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다음에 노년이 돼서 이 책을 다시 보면 또 볼 때마다 좀 새로워질 것 같아요. 저도 이 작품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좀 봤었는데 그 전에 봤을 때랑은 또 다른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보다 당연히 나이가 어리고 뭐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전에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아이가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을 때와 지금 이제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잔망스럽게 뛰어노는 이런 걸 봤을 때 또 그냥 그 자체로도 저의 어떤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이야기가 점점 남의 이야기 같지만 더 와 닿더라고요. 네, 그렇죠.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도 또 아무래도 저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고 서랍에 있다가 다시 꺼내서 봤을 때 더 작품이 커져 보이는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책은 굉장히 얇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한 사람의 우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또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작가의 자전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쓴 느낌이 좀 저는 좀 강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 조금 그 인상적이었냐면 노인을 위한 그림 교실을 연 주인공이 뭐 그림 교실에서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런 은퇴하고 나서 이제 원래는 그 화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광고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은퇴자 마을에 들어가서 그림 교실을 이제 무료로 여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당연히 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뭐 어떤 걸 그려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영감, 인스피레이션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고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이런 이제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작가 스스로에게 또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이제 나이를 들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냐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열의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20대 때는 이게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에게 큰 영감을 줄 거야. 일피휘지를 하겠어.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그냥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주인공은 끝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이제 취미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영화판에 있었을 때 끝내 영화 연출이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영화를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을 접했을 때 내가 젊은 시절에 정말 꿈으로 장래 희망으로 직업으로 꿈꿨던 일을 나이 들어서 여유도 있고 하지만 늦게나마 하지만 결국엔 취미 수준밖에 못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씁쓸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젊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자괴감이 들었겠지만 지금은 이게 비록 취미 생활로 보일 수는 모르나 이런 것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의 인생을 뭔가 내 스스로 정리하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작가 본인은 어쨌든 작가로서의 큰 성공을 거뒀고
작가 본인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투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되게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일생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한 예술가가 어떤 한 인간이 본인의 어떤 일 또 본인의 어떤 창조적인 어떤 행동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어떤 뒤늦은 성찰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그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 에브리맨을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문장이 있는데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이 작품에서 이제 이노나 대표님이 되게 공감하시고 되게 좋게 보셨던 부분이고요. 아마 이 작품을 다룬 뭐 많은 블로그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또 공감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여느 장례식보다 더 흥미로울 것도 덜 흥미로울 것도 없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린 것, 모든 것을 압도하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킨 것은 바로 그것이 그렇게 흔해 빠졌다는 점이다. 이게 그 장례식장, 그러니까 이 한 남자 이제 장례식에 이제 화자가 이제 참석하면서부터 이제 작품이 네.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죽음이 너무 흔해 빠져서 그냥 그쵸. 너무 서글프다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매력은 사실은 제가 이런 소재로 만약에 글을 썼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되게 심파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죽음에만 포커스를 네, 맞춰서 네, 했을 네. 텐데 굉장히 그 시야를 확장시켜가지고 네. 이걸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흔해 빠진 죽음.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에서도 이게 또 어떤 정말로 인생이나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한 사람이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인 그가 이제 이혼을 3번 하는 과정에서 네.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2 아들이 있는데 네. 그 2 아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겠죠, 당연히. 네, 네. 그 유년 시절을 빼앗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다가 쓴 내용인데요. 이런 비난의 되풀이 또 2 아들의 입장에서 읊어대는 가족사에 저항하려면 상당한 전투성이 필요한데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의 무기고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다. 전투성은 거대한 슬픔으로 바뀌었다. 긴 저녁의 외로움 때문에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고 나면 그 뒤에는 늘 슬픔이 찾아왔다. 슬프고 기진맥진했다. 네. 이게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공감이 안 됐던 건데 이거는 진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애가 크고 네.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되게 와닿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은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혼을 뭐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 비난의 되풀이 이런 표현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2 아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애들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전투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미 내가 가진 건 또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게 좀 슬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 문학을 좋아하는 게 이제 유대 작가들이 이제 쓴 걸 보면은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유대감이 네. 네, 그래서 유대인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패밀리 본드.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유태인 뭐 다 비슷하겠죠. 뭐 어느 민족, 뭐 어느 나라, 뭐 그쵸. 어느 문화가 예. 하겠지만 그 약간의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미묘한 그런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더 이제 끈끈끈한.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부모가 약간 이제 애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또 아이들도 조금 이제 그 어른들의 영향을 좀 받는 이런 관계를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저도 뭐 제 딸이 있지만 네. 반성합니다. 너무 막 좀 끈적대는 거 치근덕댄다 그러죠. 네. 그 옛날에 김영하 소설가가 그런 표현, 김영하 소설가인가 그런 표현 쓴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약간의 그 좀 심한 그 약간 유대감을 후라이팬에 기름 안 두르고 그냥 예, 계란 후라이 하는 거로 비유했던 그 재미난 표현이 나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론 좀 그런 건 필요하긴 하죠. 예, 예. 근데 아무튼 네. 뭐 그 또 이 작품을 보면은 또 읽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또 시시거리는 부분도 있어요. 아, 이거 우리 가족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아빠 같기도 하고 뭐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생각났어요. 네. 이 작품을 이제 관통하는 이제 대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문구랑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노년은 전투예요. 가차 없는 전투죠. 하필이면 가장 약하고 예전처럼 투지를 불태우는 게 가장 어려울 때 하는 전투예요. 근데 노년은 전투가 아니고 대학살이다라는 건 결국에는 노년이 전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표현 자체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힘이 없고 제 인생에 있어서 투지를 불태우기 어려운 이때 내가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가 깔렸기 때문에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죠. 그런데 오히려 전투가 아니고 대학살이다라는 이런 말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자.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그것이 그런 요 대화, 요 주인공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또 노년을 받아들이는 인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이 주인공의 관점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작가 스스로가 또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자전적인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 전투가 상대방이 있는 물론 이렇게 뭐 자식이나 친구, 지인, 뭐 전 부인들 뭐 이런 상대방과의 싸움도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몸과의 싸움을 네. 이제 뜻하는 네. 거죠. 네. 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보시고 네. 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루나 뭐 한 이틀, 뭐 좀 길게 잡으면 일주일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